자, 첫 번째 매크로 점검인데요. 2024년에 우리나라는 꼴찌를 했어요. 꼴찌. 주요 증시 꼴찌를 했습니다. 그때 참 암울했죠. 자,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EPS 중간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시장의 상황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에는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경향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19년에도 그랬어요. 2019년에도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부진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에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 중에서도 지금 이미 저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세, 한창 기세가 이제 올라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또 급락했다가 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동을 치고 많이 올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2023년도에 2차 전지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2차 전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 대비 2배 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가 아직도 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측면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딱 보면은 대형주들은 지금 계속 치솟았습니다. 그쵸? 주가가 계속 이렇게 치솟았어요. 올랐는데, 중형주도 어느 정도 올랐는데, 보니까 소형주는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 하반기 시장도 2025년 하반기 시장도 그들만의 파티가 아니었나.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형주로 많이 갈아타는 모습들이 11월 이후에 많이 나타났던 거고요. 근데 오히려 또 그렇게 갈아타니까 또 하락을 해.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지난 세미나 때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이 어느 쯤에 있을까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2020년 하반기 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면은 2020년 가을부터 겨울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2021년 초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8월까지 오르다가 하락으로 갔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사실 차트가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약간 깊이가 좀 다르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두 개를 제가 겹쳐봤습니다. 두 개를 딱 겹쳐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검은 선이 지금 현재고,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봉 차트가 2020년부터 2021년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딱 코로나 직후에 폭락했던 거, 관세폭탄의 폭락을 맞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흐름이라는 게 지금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하고 완전하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볼 때 2021년도를 좀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저번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때까지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나서 2021년도에 3월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중소형주들의 시장이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짧고 굵게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8월, 좀 더 길게는 9월, 10월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또 엄청났던 테마, 2021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치고 올랐던 테마가 이제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쉬다가 본격적으로 4월, 5월, 6월부터 해가지고 9월, 11월까지 계속 올라갔던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특정 테마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대형주들은 주춤하고, 이미 삼성전자는 1월달, 그때 2월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고, 2021년도에 하이닉스가 좀 더 길게 2월 중순 이후까지 좀 더 치고 가다가 그때부터 꺾였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형주들이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성주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견해를 계속 이제 피력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이제 2020년 말에서 2021년의 뉴스를 제가 이렇게 딱 비교를 해 봤어요.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B2가 급증하고 청춘 개미들이 하고 모여들고 계좌 개설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다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SK이노베이션, SDI 같은 대형주들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거죠, 이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물려있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탈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뭐 제가 뉴스 기사를 이제 조금 11월 달에 집중해서 이제 가져왔었는데 집중해서 보면은 비슷한 패턴들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시장의 역사, 흐름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다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조금 이제 다른 걸 볼 필요는 있는데 미국 시장도 사실은 대형주들은 고점을 거의 다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다시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개별 종목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큰 흐름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대형주에 너무 많이 몰려갔다. 지금 몰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11월에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대표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기사화까지 됐는데 이제 블라인드에서 어떤 공무원이 신용융자의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자기 자본금 1억에다가 4억을 대출을 땡겨가지고 하이닉스에 5억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가지고 청산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원금 1억을 다 날리는 겁니다. 며칠 만에.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11월 달에 나타났다는 거죠. 11월 말부터 중순 이후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형주의 개인들이 많이 몰렸다. 별로 좋은 증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2026년의 어떤 시장, 상반기 시장은 2021년 하반기와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좀 포인트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형주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중소형주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잘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소형주를 그동안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면은 어쩌면은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형주 지수 뭐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고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그러면은 어쩌면은 좀 조정받을 수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중형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형주 지수는 조정받고 좀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좀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형주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지금 소형주 지수는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21년하고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고 본다면 지금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거기다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부 자체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을 왜 밀어주는가? 왜 밀어줘야 될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예요. 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중요한 이벤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을 밀어줘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밀어줘가지고 활성화됐다는 어떤 느낌을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거예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중소형주 활성화 정책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생각하면은 좀 안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폭락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정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AI 버블론이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뭔가 약간 불안한 기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시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락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고,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시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고, 물론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낌새가 완전히 시장이 무너지려는 그런 정황,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 이제 동결을 할 거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 또는 이제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위기가 올 때 집값의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질 것이다. 이번에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도 약간 이제 데이터의 왜곡, 그러니까 데이터의 왜곡이라는 게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간에 많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수집이 안 돼가지고 CPI가 낮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주거비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낮게 나온 주거비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그렇지만 26년 하반기쯤으로 갔을 때는 조금 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은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되고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면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건데 침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체가 아니라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기 침체가. 그래서 지금이 침체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경기는 좋아. 아직까지 경제는 잘 버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성이 확대되고 침체가 아니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침체로 만약에 돌변했다. 경기가 이제는 하락기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침체였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인하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주거비, 주택 가격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주거비는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CPI 쉘터 부분을 보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KB증권에서 이야기하기로 주택 가격은 보통 이제 임대료를 계약할 때 최저 1년, 2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계약했던 임대료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PI 상승률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물가들은 많이 올랐지만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것도 YOY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2년 전에 계약이 거의 유지가 되는 게 지금 계속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 부분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CPI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서히. 그런데 유동성이 이제 더 많이 풀리잖아요. 계속 이제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거죠. 트럼프도 계속 돈을 풀 거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 수입을 내년 초에 또 환급을 해준다고 하죠. 네, 국민들한테 관세로 불어들인 수익을. 그러면 또 이제 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리고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이제 주택 가격을 협상할 때 주택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여윳돈이 좀 더 생긴다면은 그런 것들 다 용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분석을 하기로 그 시기를 보통 언제로 보고 있느냐? 2026년 6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2026년 6월 이후에는 주택 가격도 이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위험 요소는 없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지금은 계속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투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을 또 따져본다면 여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한국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본 수준으로만 올라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행 PBR 장기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선행 PBR이 1.21배를 찍으면서 2021년 고점을 좀 넘어섰지만 과거에 2008년 그때 이제 글로벌 호황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낮다. 사실은 이제 2008년 이때는 이때도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싸게도 조선 뭐 건설, 뭐 이런 이제 그 중공업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중공업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PBR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중공업 관련되는 산업재 섹터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이 보는 PBR, 선행 PER 측면도 보면은 아직까지 1.1배다. 그래서 선행 퍼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3년 고점보다도 낮고, 그 다음에 2021년 고점보다도 아직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퍼 측면이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형주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형주들이 PBR이나 퍼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면서 이제 밸런스가 약간 무너진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키 맞추기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저도 그 시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수출 금액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또 자동차 수출도 아마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이제 탄소 중립 그 폐기를 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정책을 폐기를 시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 없앴고 내연차 판매를 다시 좀 증가시키려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내연차 판매를 많이 활성화시켜야지만 사실은 경기가 좀 살아나죠.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가 좀 잘 살아야지. 자동차가 이제 고용에 차지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폐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오히려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산업의 변화 패러다임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수출 증가율 높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선행 EPS 증가율도 좋고 순이익 전망도 좋다는 거. 그래서 일단 전망으로 본다면은 내년에도 여전히 한국 시장은 괜찮을 수 있다.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특히 EPS 증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국이 월등히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2025년 EPS 증가율도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2025년 EPS 예상 증가율도 좋았습니다. 2024년 말에 나왔을 때. 자,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의 세계 탑권이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2025년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국 경제가 지금 여전히 지금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좀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장에 대한 투자도 뭐 할 필요는 있겠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 계속 관심을 둬야 될 시기라는 점이고요. 개인들의 주식 시장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개인들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개인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많이 끌어올려 주잖아요. 누가?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많이 끌어올리는 걸 누군가는 받아줘야 돼. 근데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계속 끌어올리면서 이제 위에서 털기가 좋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올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변에도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2021년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많이 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실질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실질 예탁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또 상당수가 지금 해외 투자, 미국 주식으로 또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지금 뭔가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확실히 몇 달 사이에. 왜냐하면 수익률을 봤을 때 확실히 올해는 한국 시장이 더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리스트를 딱 두고 키재기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에 있던 대형주들의 성과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미장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각성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고, 사실 물린 사람, 또 특히 중소형주에 투자했다가 고점 잡고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테마주들, 뭐 예를 들면 양자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테마들에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샀잖아요. 엄청 많이 샀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팔고 다시 또 높은 환차익을 얻으면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분위기적으로는 환경 여건적으로는 나쁜 상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위기가 온다면 어디서 올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오픈 AI가 이 버블을 만들었지만 또다시 버블을 붕괴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공교롭게도. 문제는 뭐냐. 이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중심이죠. 지금 버블의, 지금 시장, 그러니까 AI 버블이라고 부르는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픈 AI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그 이제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죠. 문제는 뭐냐? 이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순환 출자 구조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은 돌지 않지만 장부상으로 돈을 버는 걸로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근데 집을 친구한테 뭐 팔기로 해. 뭐 10억에 팔기로 해. 자, 그런데 파는데 실제로 내가 살고 또 전세금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받고. 근데 실제로 돈은 돌아가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10억에 거래하고 또 전세 5억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융자 5억이 끼고, 이게 다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돈은 없고. 근데 지금 이 빅테크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오픈 AI와 관련돼가지고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제로 돈은 주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 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하고 오픈 AI가 또 거래를 했는데, 오픈 AI가 아마존으로부터 데이터 센터하고 칩을 얼마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100억 달러에 받고 팔았어. 그런데 팔고, 그 다음에 오픈 AI는 아마존에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실제로 돈은 돌지 않았지만 두 기업들은 장부상으로, 회계상으로는 돈을 번 걸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와 아마존이 새롭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마존이 또 대박을 터뜨렸다. 매출이 또 아마존 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또 월가에서 살펴보니까 야, 이건 또 오픈 AI가 순환 출자 거래를 했네. 그러니까 오픈 AI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거죠. 내가 니들 거 쓸게. 그 대신 나는 또 컴퓨팅 서비스를 또 제공해 주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나중에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 지금 AI 시장을 장악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지금 예상 매출이 이러니까 3년 뒤에 이 정도 벌면은 너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거미줄처럼 얽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웬만한 빅테크들이 전부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가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오픈 AI가 굉장히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먼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한테 다 가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뭐 오라클도 그렇고 다 가서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여기 AI 지금 레이스에서 도태돼가지고 나중에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감을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칩을 공짜로 제공받고. 그렇지만 공짜로 제공받았지만 아니야, 공짜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줄 거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도 적자를 나고 있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왜? 지금 결국에는 지금 AI 레이스가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살아남는 건 누구겠습니까? 승자 한두 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이 뭐 슈퍼스타 경제라고 해서 지금 넷플릭스가 크니까 결국엔 다른 OTT 업체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워너브라더스를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파라마운트가 이제 딴지를 걸어가지고 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독점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 영화 산업이 이제 넷플릭스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게 어쨌든 이제 승자 한 명 또는 두 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오픈 AI가 거기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빅테크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돈은 없고 승리는 해야겠고 그래서 순환 출자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결국 오픈 AI가 무너지면은 다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의 주로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주요 인트라 파트너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픈 AI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원래는 2024년 가을에 수익 전망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 회사는 이 정도로 성장할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한 1년 지나 보니까 AI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네? 그래서 2025년 이번에 이제 겨울에 발표를 할 때는 야, 옛날에 성장했던 것보다 우리 지금 25% 정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지금 더 빠르게 더 많이 성장할 거니까 우리한테 돈을 더 빌려줘도 돼. 우리한테 더 투자해도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되니까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빠르게 성장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오픈 AI의 성장이 과연 이렇게 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오픈 AI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결국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픈 AI는 야,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는 못할 게 없어. 지금 우리가 잘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게 이제 그 논리죠. 우리는 할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브래드 거스너, 이제 알티미털 캐피털 회장이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연매출 1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오픈 AI 어떻게 1조 4천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냐 물어봤어요. 샘 알트만은. 그럼 답을 못 해. 야, 우리는 오픈 AI니까 하는 거야. 단어는 이거예요. 우리는 오픈 AI니까. 우리니까 하는 거다. 그럼 오픈 AI 최근 1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냈는데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정부 인프라 대출 보증을 서줄 줄 않겠는데 이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의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답변은 우리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해. 만약에 네가 우리 주식을 팔고 싶으면은 말해. 내가 투자자 얼마든지 많으니까 찾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델라 MS CEO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오픈 AI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논리는. 지금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성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이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가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신뢰는 무너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이 그때 진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월가에서도 순환 출자에 대한 어떤 거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되고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자, 그래서 만약에 지들도 아는 거예요. 오픈 AI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순환 출자로 거래를 많이 일으켜 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AI 생태, 미국 AI 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야, 정부가 우리한테 보증을 서줘야 된다. 왜? 우리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오픈 AI는 지금 미국 AI의 핵심, 생태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왜? 미국 정부가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해도 돼. 라고 이제 또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한테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또 한번 타격을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한번 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는 굉장히 많은 순환 출자,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그냥 그 장부상 거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거래를 일으켰지만 자기들도 아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큰 타격을 입을 거고 이제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 바로 이제 정부를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죠. 정부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해준다? 그럼 절대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보증.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더 의구심이 증폭됐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의구심이 있지만 이제 시장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용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시대적인 사기극이다. 이 순환 출자 구조도 그렇고, 이거 지금 장부 자꾸 조작해가지고, 그 GPU 내용 연수 기한도 늘려가지고 지금 회계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 저것도 공매도 쳐놓고 저것도 찌라시 뿌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도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고, 사실 마이클 버리는 이제 금융위기 때 공매도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 저는 뭐 이 공매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장부상으로 문제가 있고 그 균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마이클 버리만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번스타인에서도 지금 이제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하워드 막스가 이제 또 투자자 메모를 한 지난주쯤에 이제 한번 또 뿌렸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일단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순환 거래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그 닷컴 버블 때도 닷컴 버블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미리 이제 경고를 했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원래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많은 곳에서 순환 출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제 오픈 AI고, 오픈 AI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오픈 AI의 성장률이 예상과 다르고 예상보다 낮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오픈 AI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글 제미나이가 오픈 AI 챗GP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나와버리니까 또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 주식도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글이 훅 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오픈 AI가 최고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금 이제 매출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픈 AI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미나이 3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들던 작업들을 다 올스톱 시키고, 그 코드 레드를 발령하면서 지금 다시 챗GPT 성능 향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모든 걸 중단하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오픈 AI가 최고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그게 고착화돼 버리면은 더 이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에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결국에 오픈 AI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글이 이제 치고 나왔다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근데 CDS 프리미엄도 보면 다들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오라클하고 특히 코어위브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많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오라클도 뭐 최근에 이제 어제랑 그저께는 좀 오르긴 했지만 계속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못 짓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만큼 지금 뭔가 시장에서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미나이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제미나이만 치고 올라오느냐? 자,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딥시크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딥시크가 치고 올라오면서 한번 시장이 흔들렸고,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치고 올라왔지만 크게 충격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 오픈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픈 AI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챗GPT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제미나이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뭔가 지금 이제 이 판도가 AI의 그 시장의 판도가 지금 계속 좀 바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 기업들, AI 시장 관련 기업들 보면 최근에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엄청나게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무너졌고, 지금 보면은 메타도 뭐 이제 메타는 다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올라올 거지만 진짜 위기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즈음에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LLM 언어 기반인데, 언어 기반에서 스타트는 오픈 AI가 끊었고, 오픈 AI가 지금 선두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그 LLM 언어 기반 지금 AI에서 이미 구글도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딥시크도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엔스로픽도 성과를 내고 있고, 시장은 오픈 AI가 최고는 아니구나,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점점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그 다음에 물리적 AI로 가야 되는데, 과연 오픈 AI가 이 물리 AI로 시대로 넘어갈 때도 과연 승자로 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 시대로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다음으로는 지금 피지컬 AI, 물리적 AI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리적 AI는 현실 세계와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오픈 AI가 그때도 최고일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리적 AI 쪽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물리 세계와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 건데, 오픈 AI가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나름대로 강점은 가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픈 AI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오픈 AI가 만들었던 이 AI 버블은 한 차례 붕괴를 또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투자를 받아놨던 거는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산물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발전시키겠지만, 결국에는 오픈 AI가 촉발시켰지만 또다시 이 버블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건 오픈 AI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 나머지 시장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비슷해요. 이제 B2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때 이제 코로나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이제 B2가 시장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는데, 지난번까지는 보면은 지금 시장이 오르는 속도보다 빚이 오르는 속도가 좀 더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데이터는 이제 10월 25일 기준인데, 10월 달에 지금 이 빚이 올라가는 속도가 시장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졌죠. 지금 시장이 좀 더 빠졌으니까 아마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B2도 위험한 수준으로 왔다. 그러니까 속도를 봤을 때, 그렇죠. 속도를 봤을 때 좀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왔다는 거고요. 한국 시장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인데, 그런데 한국 시장도 보면 신용융자, 이건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빚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제 시장이 더 올라가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지금 아직 빚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제 시장이 좀 더 높여 있지만, 이게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시장이 좀 더 내려오면서 크로스가 된다면은 이제 진짜 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B2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용융자만 데이터가 잡혀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용대출,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찾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지금 빚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B2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형주의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B2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건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작년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한번 이제 청산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죠. 그때 사실 시장이 한번 급격하게 무너졌었는데, 이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수가 아마 10몇 %씩 빠지고 그랬던 날이죠. 웬만한 종목들 진짜 하한가 가까이 가고, 그랬던 날입니다. 이 날이. 자, 그러다가 이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75% 청산됐다고 이제 JP모건 퀀트 투자팀이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증시 반등 가능성 낮다 그랬는데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뭐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이때 이제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기 때문이다. 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많이 청산됐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금리를 올렸죠. 자, 금리를 올렸는데 이미 이거 데이터는 제가 좀 전에 만든 거라서 지금 12월 5일에 지금 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올리기 전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시장에 먼저 던졌어요. 금리 올릴 거라고. 금리 올려야 된다. 이거 일본 경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장이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미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진짜 엄청난 충격이 올 건데 그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언제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 보면은 여기 자,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 보면은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30년 전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질 때고 뭐 일본 버블 경제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때.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워낙 크게 무너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부각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 80년대 그 트로이카 장세가 펼쳐지면서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오르고 그때 같이 무너졌어요. 그때도. 네. 어쨌든 전 세계가 다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엔저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계속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갈까? 지금은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금들이 미국에 있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아직까지는 일본 금리가 더 낮고 일본 국채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 8월에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회귀를 한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빼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오르고 있을 때 한꺼번에 다 빼지 않고 뭐 그래 한 30% 정도는 그냥 차익 실현하자.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일부가 이제 회귀가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회귀가 될 거냐? 지금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일본 국채 10년물은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냐? 일본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냐? 여러 가지 비용까지, 재반 비용까지 따져봤을 때, 그러면 그냥 일본 국채 이제는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고, 그때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별로 그냥 하나의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 순간이 이제 찾아오긴 하겠죠. 어느 순간.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 그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자, 일본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미국채 10년물도 같이, 일본 국채 10년물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채 10년물도 같이 내려올 때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90년대 이제 그 경제가 침체가 왔을 때. 근데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30년 전하고. 지금도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 국채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채도 같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30년 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일본 국채 금리도 계속 같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금리 1%까지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완전 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내년에 그 패드 의장 바뀌고 나서 금리 더 내릴 거예요. 더 내리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더 떨어진다고 보면은 그때가 진짜 오히려 유동성이 풀리면서 진짜 그 파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버블 파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버블이 완전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시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해소가 되고 나서, 역전이 해소되고 나서 이제 버블이 찾아왔는데, 10년물 금리하고 10년 채권하고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를 봤을 때, 지금 보면 해소가 되고 나서 경기 침체, 해소가 나고 나서 경기 침체, 해소가 되고 나서 경기 침체. 지금도 해소가 되고 났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3개월물하고 보면 더 확실하죠. 3개월물도 그렇죠. 이렇게 해소가 되고 나서 침체, 해소가 나고 나서 침체, 해소가 되고 나서 침체 이렇게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도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부채는 양면성이 있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거고 이 부채가 뭘 끌어올립니까?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부채 위기가 왔을 때 그 부채로 인해서 폭락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모펀드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 달리오가 부채 위기를 자꾸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뭐 이런 이야기 했죠. 3년 안에 미국은 부채로 인해서 한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뭐 내년에도 이제 부채 위기가 계속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레이 달리오의 말대로라면은 2027년이 이제 마지노선인데 사실 이런 증가하는 부채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금리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위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안에서는 많이 골마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골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 그 다음에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CPI는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 나온 CPI에서는 지금 2.7%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살펴봤을 때 주거비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CPI가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CPI도 잘 통제되고 있고 실업률이 좀 높으니까 야, 금리 내려서 빨리 경제 활성화시켜. 왜? CPI 잘 통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가 이제 먹히는 거예요, 시장에. 먹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파월이 버티고 있지만 파월은 이제 갈 것이고 파월이 가고 나면은 금리 1%까지 내리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차기 의장들 불러놓고 면담하면서 야, 금리 1%까지 내릴래 말래? 내린다 그러면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네가 해. 이거예요, 이제.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3.75%지만 이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 1, 2월 중에 이제 지명이 될 것이고, 예상 취임은 5월입니다, 5월. 뭐 더 빨리 취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5월까지 이제 공식 임기이기 때문에, 5월에 이제 취임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I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제가 잘 되고 있어. 이때 70년대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잘 통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패드 의장이 취임하던 시기, 그 다음에 중간선거, 그 다음에 미중 관세가 과연 1년 유예가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과연 CPI가 이때까지도 잘 잡혀 있을까?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CPI에서 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CPI에서 제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특히 은을 보면은 은 가격이 지금 엄청 치고 오르잖아요. 금 가격 지금 최근에 이제 금 가격보다 엄청 많이 치고 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 은 가격은 이제 귀금속이자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이제 투기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기에 이제 금값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은을 사는 게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은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만큼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은 가격이 많이 치고 올랐는데 결국 은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을 때가 이제 버블의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구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구리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걸 하는데, 요즘에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품 단가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다른 거, 철은 아니고 스텐으로 이제 그냥 만드는 게 더 쌀 정도다. 옛날에는 스텐이 비싸가지고 가공비도 비싸고 구리로 했는데 이제는 구리 가격이 스텐보다 이제 더 비싸질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안 좋아요. 왜? 구리는 진짜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모든 전자제품 다 구리가 들어가요.
우리 일상생활, 공업용품 이런 데 다 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분이 이제 배관 이런 걸 하는데, 배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결국은 배관 자재 이런 것들 다 올라가면 건축비가 다 오르는 거고, 관련 산업들의 가격이 다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고 뭔가 건축비, 집값이고 다 다시 다 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구리 가격 오르니까 또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니까 BDI 지수도 조금씩 이제 오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유가는 안 올라. 유가는 통제가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CPI가 통제가 잘 되는 것은 유가가 안 오른 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오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공산품 가격들, 생활용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 오르니까 사실 우리가 자동차, 휘발유 가격, 그다음에 난방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이 많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조금 이제 체감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전기 생산하는데도 이제 그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도 이제 기름 같은 걸 이제 태우니까, 그리고 지금 가스도 그렇고, 그렇죠? 통제가 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가가 엄청 떨어지는데도 보면 골드만삭스 원자재 지수는 계속 지금 이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지금 삼각수렴의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뭔가 이제 한번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원자재 지수가 떨어질 거냐? 아니, 원자재 지수가 올라갈 거냐? 구리 가격 오르고 있어. 지금 금은 가격 올라. 그 다음에 기타 원자재 곡물 가격도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하방 요인보다는 상방 요인이 많고, 지금 국제유가가 60달러, 지금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5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또. 55달러 이하, 5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 다 죽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트럼프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셰일 오일 기업 다 살려놨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유가를 떨어뜨릴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거의 하한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지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2021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조금 또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환율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 환율이 희한하게 이제 우리나라 엔화 환율하고 원화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굉장히 괴리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보면은 2025년 들어가지고 원래 2024년까지도 그쵸, 거의 동행해요. 우리 원화 환율 보면은 검은색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차이가 없이. 그런데 갑자기 2025년 들어가지고 벌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르는데 같이 계속 올라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예. 엔화도 그렇고, 엔화는 자꾸, 엔화도 지금 일본, 최근에 이제 보면 많이 올라갔는데, 엔화도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데 자꾸 돈 풀기 하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엔화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은 글로벌에서 한 달 동안 한국과 터키 국채금리가 급등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끔씩 저도 어디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비교는 이제 우리나라 터키처럼 될 거다. 터키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타날 거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근거는 있어. 보니까 최근 2달 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한국과 터키만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예. 통화 가치가 지금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냥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10월 달부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슬슬 구두 개입을 시작하더니 외환시장에 이제 대놓고 그냥 아예 기업들한테 달러 팔아라. 국민연금한테 지금 빨리 환해지 해라. 그 다음에 그 해외 투자 증권사들한테는 해외 투자 지금 독려하지 마라.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외화 유출이 계속 심해지니까 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용히 하다가는 안 통하니까 얘는 대놓고 하잖아요. 지금 외환시장에 지금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1,478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죠. 어쨌든 뭐 1,500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보면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주변에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B2C 하시는 분들은 내수 경기가 확실히 안 좋은 게 체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율이 오르는 데는 그냥 미국과 한국의 장단기 그 금리 차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성장률이 많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기는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1점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약세를 보이니까 외화들이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로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이제 좀 과열 상태예요.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고 지금 이제 추세선을 봤을 때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도 이제 지금 1,500원까지 넘어가지 않고 한 1,490원대에서 이제 떨어와 주지 않을까. 그게 좀 술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인데다가 외환 당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제 그 미국과의 또 통화 스와프 이야기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1,500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00 이하는 또 안 된다. 못 간다.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1,400원대는 뉴노멀이 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외환 쪽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조금 하락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에. 그렇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한 1,400, 아무리 낮아도 1,420원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1,400원대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AI 버블이 무너지고 뭐 그러면은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무너지면서 이제 1,500원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500원은 지켜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환율은 좀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누가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이것도 한번 예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나름대로 예상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주봉 차트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어쨌든 지금 대장이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1월이나 내년 초에는 좀 하락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가 이제 한 5월이나 이때쯤에 5월이나 이때쯤부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왜? 그때 이제 시장이 패드 의장이 바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한번 올릴 것 같아요. 마지막 랠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또 한 번 신세계를 여는 그런 상승인데 어쨌든 그때 한번 치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못해도 한 4월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은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중에 반등은 있더라도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주봉으로 100일선인데 많이 빠지면 주봉 100일선, 적게 빠져도 주봉 50일선 이하까지는 갔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미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지금 새로운 대장으로 떠올랐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하락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엔비디아와 구글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미국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러 퍼로 본다면은 그냥 퍼로 그냥 일반적인 퍼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닷컴 버블 수준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러 퍼라는 거는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다시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시켰을 때 퍼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장 그걸 봤을 때 원래는 기존에는 한 25선 이 선이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가 지금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 일본 버블일 때는 이때 고점 찍고 내려왔고, 닷컴 버블은 좀 오버슈팅 했었고, 그 이후로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버블 때도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AI 버블인 지금 상황이 코로나 버블 수준까지는 왔다.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AI 버블이 코로나 버블하고는 비견되지 않고 닷컴 버블하고 비견이 되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물론 여기까지 간다는 건 안 되고 물론 뭐 여기까지 닷컴 버블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한 번쯤은 오버슈팅 했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 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내년 4월 이후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AI 버블 그 우려 이런 것들도 조금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픈 AI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한번 또 그어보니까 그냥 오버슈팅 했던 곳 대공황 직전 그리고 닷컴 버블 그 다음에 AI 버블 보면은 뭐 여기까지도 한번은 진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상승 여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퍼로 보든지 아니면 실러 퍼로 보든지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어떤 경로로 본다면 이미 고점이고 그렇지만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좀 하락을 하면서 이 검은색 선,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50선입니다. 이 주봉 50선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게 여기 4월쯤부터 해서 올라갔다가 한 7, 8, 9월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쯤에 한번 시장이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을 뭐 넘지 못하다가 내년 하반기 4월 달에 뭐 한번 넘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고점 찍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런 경로를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한번 단기 바닥이 한번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다우지수도 1, 2월 중에 한번 단기 바닥 나오고 또 반등했다가 또 하락 나왔다가 크게 한번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렇게. 지금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크게 가되 지금은 그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조정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도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내년에 3, 4, 5월 이후로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조정을 계속 받다가 3월 이후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에 살짝 단기 바닥이 나오더라도 크게 이제 올라가면서 아마도 1월에 살짝 단기 바닥이 나와도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은 크게 한번 더 올려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이제 최선호로 본다면은 코스닥이 가장 최선호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부를 이제 마쳤는데 5분간 휴식을 하고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